거의 제사 지내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리밸런싱의 스트래티지를 넣어버린다. 확률은 제가 볼 때는 10% 미만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만약에 넣었다, 스트래티지가 그날 한 20% 정도 오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 레버리지 이런 거는 한 50% 오르겠지.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상상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뭐 기대도 안 해요. S&P 500에 이 리밸런싱에 지금 스트래티지가 들어갈 거라고는. 근데 행여나, 왜냐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행여나 일어나면 시장이 깜짝 놀랄 이벤트가 된다. 자, 12월 크립토 시장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라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이 촬영 일자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8만 불, 뭐 8만 3천 불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이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급등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나 이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10월 6일 날 비트코인이 12만 6천 불 찍고 피크아웃하고 이제 조정세 들어간다라는 의견들이 여전히 있지만은 12월에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거기서 또 나아가면 의외의 어떤 호재들로 인해 가지고 12월에 오히려 되게 강세를 보이면서 정고점을 트라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하나는, 제가 그 현금 20% 정도는 꼭 가지고 계십시오 하면서 심리적 갑옷입니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가슴 한켠에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저 또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낙관주의에 살짝 우리가 딱 이렇게 중간에 있다고 하면은, 낙관주의 쪽으로, 그러니까 비관주의, 낙관주의가 있다고 하면 낙관주의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예. 비관주의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뭐 위험 관리 잘한다 얘기를 듣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20%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머지 상황들은 좀 낙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증시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명예를 얻고 낙관주의자는 돈을 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월 3일인데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라는 의미로 12월의 주요 이벤트들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이 달력을 뭐 전형적인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이코노믹 카렌더가 아닌 네이버 달력에서 제가 필요한 일자들만 표시를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뭐 이벤트들은 매일매일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12월 3일이고 뭐 4일, 5일, 6일, 7일, 뭐 8일, 9일 평일에 뭐 매번 이코노믹 그 인디케이터들 발표하는 게 있고 경제 지표들 발표하는 게 있고 다 뭐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12월에 좀 중요한 이벤트 몇 가지만 표시를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 10월 FOMC, 12월 10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10월 FOMC 요게 있고요. 그리고 16일 날, 요거는 왜 이제 별도로 썼냐면은, 우리가 고용지표 발표는 원래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난판 페이롤하고 실업률 발표되고, 요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더들한테는 제일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지표가 이 난판 페이롤입니다. 예,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근데 요게 지난번 셧다운, 그 정부 셧다운 하면서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1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 중에는 시장을 그렇게까지 출렁일 이벤트가 좀 적지 않겠냐. FOMC도 지금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연준 이사들 발언을 이제 오피셜리는 나와가지고 못하는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 주에는 지금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낙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게 연기가 됐다. 그래서 셋째 주로 갔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주요한 이벤트가 BOJ. 우리가 BOJ 사실 보지 않지 않습니까? BOJ를 보지 않는데 12월 1일 날 그 얘기가 나왔죠. 일본에서 우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로 마켓은 25bp 인상으로 프라이싱을 팍 하면서 시장이 한번 팍 출렁였어요. 왜 출렁였냐? BOJ에서 기준금리를 지금까지 초저금리로 유지를 해왔던 BOJ가 인상을 한다? 그 지금까지 조금씩 올리긴 했는데 여기서 또 인상을 한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인상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초저금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생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뭡니까? N을 빌려갖고 N이 거의 그 이자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돈을 빌리는 조달 코스트가 거의 들지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갖고 초저금리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데다가 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붐이 그거 아닙니까?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붐업이 됐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그러겠죠. 예, 변동금리 있고 한 것들은 어쨌든 유지하는데 부담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BOJ가 지금 요번에는 좀 중요하게 됐다. 이게 10일 날 18, 19일 하는데 19일 아침에 기준금리 결정하고 관련 코멘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기다 넣은 거는 S&P 500 리밸런싱을 넣었습니다. S&P 500 리밸런싱은 369 12월 셋째 주 금요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이거를 넣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스트래티지 때문이죠. 스트래티지가 지금 지난주에 MSCI 뭐 지수에서 빠진다. 뭐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12월 말까지 지금 의견 수렴해가지고 1월 15일 날 발표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S&P 500 리밸런싱에서 스트래티지가 들어갈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지금. 근데 그럼 왜 써놨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 컨트레리언한 그런 어프로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이벤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12월 1일 일본은행 BOJ에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해당 통화는 강세가 됩니다. 예. 해당 통화에 이자를 더 준다라는 것은 그 해당 통화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되고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가 되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국채의 경우에는 채권에는 약세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 국채 급락 이런 헤드라인이 나온 거고요. 수업마켓에서는 이제 기간별 금리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역산해가지고 읽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인하 가능성을 갖다가 한 80% 가까이로 갖고 올라왔다. 요거를 한번 보십시다. 요게 제가 따갖고 온 건데, 자, 1970년대부터 해가지고 일본 금리가 쭉 있습니다. 일본의 일본의 최고 전성기 언제입니까? 89년도, 90년도 이때 아닙니까? 그죠? 글로벌 시총 최상위권에 있는, 지금은 뭐 AI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거기 가 있지만은 일본 기업들이 시총 10위권 내에 5개씩 들어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89년도, 90년도 이때죠. 예. 이때 이제 일본의 가장 화려하던 시기. 그러고 이제 이 버블이 터집니다. 이때. 91년도입니까? 터지고 금리를 쭉 내려가지고 소위 말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가 그럼 언제부터 나온 거냐? 9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초저금리를 지금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현재 이제 이게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예, 0.5%면은 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 여전히 낮고 여기에서 25bp 인상을 한다고 해봤자 0.75가 된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다르겠냐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이렇게 그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거의 1995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까? 요때 이후로 처음으로 요 레벨을 넘어서는 단계의 기준금리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어떤 시장의 반응이 나올지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좀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변화를 시킬 요인인 거는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무시할 건 아니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뭐랄까요, 막 시장이 망가지는 거를 내버려 두려고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찔끔찔끔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작년부터 해갖고 조금씩 해가지고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발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일정 기간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일날 툭 던졌지만 요게 임박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센티먼트 같은 것들을 보면서 반응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뭐 여러 장단이 있습니다. 여러 장단이 있지만은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에서 많이 느낄 거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시적인 충격을 주고 별일 없을 수도 있다. 마치 비트코인 요게 1일날 요렇게 출렁이게 만들었지만은 바로 거기에 대응되는 장대 안보이 나오면서 사실상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벤트는 맞는데 지금 오늘 그 내용은 저겁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일단은 해보는 거니까 오늘 영향을 그렇게 안 줄 수도 있지 않겠냐. 너무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BOJ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게 파란 색깔은 그냥 악재거나 별로 영향 없는 거, 요거고, 요거는 조금 뉴트럴한 거, 요거는 호재 가능성이 높은 거, 요런 의미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FOMC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완전 쏠려 있어요. 거의 90%, 89%니까 거의 90%고, 지금 7일 남았거든요. 기준금리 결정이 7일 남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대로 거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게 뭐 중간에 뭐 그 일주일 사이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이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이 깜짝 놀라고 이상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프라이싱 된 대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페드에서 원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식의 어떤 뭐랄까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하면은 기자들한테 뉴스를 슬쩍이 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 소위 말해 파인 튜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닉 티미라우스나 이런 기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뉴스를 슬쩍이 주면서 시장에 그 미세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25b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단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 폴리 마켓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좀 전에 캡처한 거니까는 지금 현재 수준과 거의 비슷한데, 케빈 하셋이 거의 83%, 거의 이제 되는 쪽으로, 여기 지금 이 주황 색깔이 케빈 하셋인데, 크리스토퍼 월러도 있고 스캇 베센트도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쭉 떨어졌고, 케빈 하셋이 거의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1월 중으로 아마 지명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케빈 하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파워를 정부를 위해 가지고 써야 된다. 하나의 무기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뭐랄까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기준금리 결정이라든지 연준의 어떤 이 운영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FOMC 사실 우리가 이래요. 시장에서 너무 기대로 쏠려 있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저는 항상 컨트레리언하게 딱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준으로 보자면은 FOMC 기준금리 인하 거의 확실하고, 근데 파월이 사실상 뭐랄까요, 이제 내년 중순에 임기 끝나고 실제 회의를 주관하는 건 몇 번 안 남았고, 그리고 레임덕이 이제 막 사실상 올 거란 말이에요. 신임 의장이 지명되고 나면은 그래도 어쨌든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호키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법합니다. 왜? 여기에 내가 뭐 동조돼가지고 내가 뭐 그거 맞추다가 케빈 하셋한테 넘겨주는 그런 그림, 어쩜 후임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예, 어차피 떠날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자존심 챙기고 떠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예, 그 기준으로 보면은 FOMC에서 의외의 어떤 매파적 발언이 나올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기준금리에 관해서는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연준 위원들 간에 뷰가 지금 막 충돌하고 있거든요. 뭐 누구는 50bp 인하해야 된다, 뭐 아니다, 뭐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막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시장은 지금 인하 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예, 윌리엄스 같은 조금 중립적인 분들조차도 인하를 할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FOMC가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겠냐, 약간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들 다른 거 뭐 CPI나 뭐 GDP 같은 것도 하나도 쓰지도 않았지만 요거는 그래도 볼만하다고는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BOJ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악재에 가까울 뉴스이다. 그러나 짧은 흔들림하고 끝나지 않겠냐. 그리고 S&P 500의 리밸런싱 이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아예 기대가 없는데 만에 하나 S&P 500에서 스트래티지를 넣어버린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S&P 500에 넣는 순간 이거 너무 지금 거의 제사 지내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리밸런싱에 스트래티지를 넣어버린다. 확률은 제가 볼 때는 10% 미만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만약에 넣었다, 스트래티지가 그날 한 20% 정도 오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 레버리지 이런 거는 한 50% 오르겠지.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상상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뭐 기대도 안 해요. S&P 500에 이 리밸런싱에 지금 스트래티지가 들어갈 거라고는. 근데 행여나, 왜냐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행여나 일어나면 시장이 깜짝 놀랄 이벤트가 된다.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희망회로의 낙관론을 돌려보자면은 지금 93,000불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 주 중에 신압으로 올라가지고 10만 불 근방까지 한 뭐 98,000불, 9,000불까지 갖다 놓고 FOMC를 계기로 해가지고 10만 불 위로 넘어서는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BOJ하고 S&P 500이 서로 중첩되는 이벤트인데, 요거는 19일날 우리 한국 시간 오전 아시아 시장 오전에 BOJ가 이벤트가 먼저 있고 하면 시장이 막 출렁이겠지. 무슨 얘기를 하든 출렁이고, 저녁에 만약에 S&P 500의 리밸런싱이 만약에 돼가지고 좀 너무 약간 희망회로 같지만 스트래티지가 만약에 편입됐다. 그러면은 바로 비트코인도 반응을 해버리고 그냥 바로 12만 불 넘어서 버리지 않을까 얘기하면서도 너무 억지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FOMC 연준 그 의원들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서 성향은 이렇고 최근 발언은 어땠고 뭐 그 얘기도 하고, BOJ 이것도 사실은 호재로 볼 요소도 있고 악재로 볼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갖고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희망회로가 잘 안 그려져. 그래가지고 약간 예능이다 생각하고 보십시오. 예. S&P 500의 리밸런싱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12만 불을 넘어서면서 산타 랠리가 언제입니까? 성탄절 전후로 해가지고 한 1월 초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랠리. 지금 우리가 보통 12월 달이 되면은요, 기관 투자자들은 연말에는 거의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좀 많이 축소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평가를 갖다가 연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막판까지 괜히 돈 벌라고 버티고 개기고 하다가 벌어놓은 거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11월 정도 뭐 성과 좋고 하면, 지금 마켓이 어쨌든 뭐 주식시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미 포지션 다 줄이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은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참여자 숫자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야, 12월 달이. 그래서 막상 주요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변동성이 의외로 커지기도 하는 게 12월 마켓의 특성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연말에 실적을 갖다가 좀 좋게 내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그 산타 랠리라는 개념이 성탄절 전후로 해가지고 뭐 시장 사람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어때요? 사람들 걔는 기분도 조금 약간 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플레이어들끼리 강세 배팅하면서 가격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 그거를 이제 산타 랠리의 어떤 원인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올 여지가 있다. 뭐 연말이라고 다 산타 랠리 나오고 윈도우 드레싱 다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지금 달러 원 환율이 우리가 잠깐 달러 원 환율 잠깐 볼게요. 달러 원 환율입니다. 이게 달러 원 환율이 제가 그 얘기 계속했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한 2010년도 정도 즈음부터 해가지고 긴 박스권 1,050원에서 1,250원의 박스권을 지나고 2000년도 코로나 이후에 미중 간의 뭐랄까 갈등 구조가 격해지면서 사실상 우상향하는 채널로 바뀌었다. 옆으로 가는 채널에서 우상향하는 채널로 바뀌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우상향하는 채널이라고 본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이런 식으로. 요런 식의 어떤 채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충 그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대충 이런 식의 채널로 바뀌었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오다가 요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좀 좁히자면은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바뀌었는데 연말이 되면은 지금 어때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국은행 총재도 나와가지고 조금 이치에 안 맞는 얘기도 하시고 뭐 기업들한테 달러 왜 갖고 있고 뭐 환전 안 하냐 이런 것도 압박도 하고 뭐 서학개미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도 하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예. 그거는 그만큼 정부가 신경 많이 쓰이고 공공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같은 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외환 시장에서는 연말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원치 않을 거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말에 환율을 살짝 안정화시키는 것 같은 분위기로 뭐 개입을 하거나 그렇게 할 여지가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1,400원까지 확 밀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개입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그렇게 되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느낄 거예요.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 비중을 높여야겠다.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투자에 특히나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가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기준금리 어쨌든 12월 달에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인하보다는 당분간 동결 가다가 진짜 안 되면은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갈 것 같은데 일단은 동결 모드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은행은. 그래서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는 어쨌든 달러원 환율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한 가능성이 그래도 막 그게 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안정화 방향이긴 합니다. 예. 한미 간의 금리 차 역전돼 있는 게 약간 완화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에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벤트들을 보면은 사실 마냥 낙관적인 이벤트들 솔직히 없어요. FOMC 뭐 기준금리 인하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파월 이거 뭐 사실상 지금 레임덕 직전에 마지막 자존심 한번 부릴 수도 있는 얘기고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고용지표 잘 모르겠고 BOJ 어쨌든 엔캐리 기조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 만약에 준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시장한테 좀 부담되는 이벤트고 S&P 500 관심도 없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악재로 나온 이벤트들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악재로 나온 이벤트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사실상 고점 대비 30% 수준이 계속 좀 지지받고 9만 불 이상으로 다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복원력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매크로 시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S&P가 지금 여기서 한 1.5%만 올라도 역사적 신고가로 다시 갱신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그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장 상황에서 요런 어떤 흐름에서 증시가 다시 강세로 가고 그런다면은 비트코인이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사실 얘기하면서도 좀 웃깁니다. 왜냐면은 저는 제가 채권 트레이딩을 할 때도 매크로 이벤트들을 전망하면서 베팅을 거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는 거는 저희가 증시 조정의 최대 가능 폭 69,000불, 뭐 55,000불 이런 것도 한번, 증시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그런 것도 가늠도 해보고 했는데 너무 뭐랄까요, 우울한 뉴스들만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9만 불 수준을 또 재탈환하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뭐 청산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분명히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JP 모간이나 모간 스탠리, 골드만 같은 데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구조화 상품들 내고 있고, 내년 당장 들어가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본격적으로 규제 환경, 미국의 규제 환경 하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발효되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WA 관련한 준비들도 주요 금융기관들이 거의 드러내놓고 하게 될 경우에 비트코인의 바닥이 어쩌면은 우리가 기다린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지금 너무 힘든 분도 많으니까 큰 조정이 안 오고 요러다가 그냥 쑥, 왜냐면 지금 자 비트코인 주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25년도에요. 조정받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한 몇 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9만 불 수준에서 사실은 25년도 시작점이 요 가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연간으로 보면은 뭐 거의 플랫, 번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악재들이 많이 있고 한데 여기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강세 시도를 다시 할 수도 있다. 왜? 지금 포지션이 가벼워진 플레이어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시장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12월 달 우리 희망 회로를 한번 같이 돌려보면서 즐겁게 시장을 한번 낙관적으로 바라봅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